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연일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최근에는 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개를 좀 들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또 비용이 올라오면 물가 상승, 이에 따라서 또 통화 정책이 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원자재 시장에 대한 얘기 나낱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모시고 자세히 다뤄봅니다. 홍성기 이베스트 투자증권 수석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서 또 보니까 좋네요. 네. 반갑습니다. 잠깐 소개하자면 홍성기 연구원은 또 원자재를 또 10년 이상 본인이 또 직접 운용사에서 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단순히 분석뿐만 아니라 실제 운용했었던 경험까지 좀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넉넉히 배정을 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지금 원자재 시장 좀 잠잠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분위기가 뭔가 약간 흐름이 언제 어디서든 좀 튀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먼저 이제 좀 질문을 좀 드려보면 원자재 시장 결론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방향성 일단 전망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올해도 원자재 시장은 가장 큰 요인은 결국 금리와 달러화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금리와 달러? 네네. 그래서 지금 연초에 원자재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위험자산과 마찬가지로 많이 눌리고 있는데 네. 결국 가장 큰 원인은 말씀하셨듯이 연초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되돌림 그리고 이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원자재 시장 전반적인 하락세를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좀 과도하고 그에 따라서 달러화 약세가 과도하게 진행됐던 부분이 네. 실제로 작년 말에 원자재 가격의 그 반등을 이끈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금 가격이나 구리 가격이 그 선두에 섰었고요. 하지만 이제 올해 이제 초부터 나타났던 이제 달러화 강세가 원자재 전반적인 약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망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주요한 요인은 결국에는 매크로 측면에서 미국 금리와 달러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이제 중국의 그 경기 둔화 그리고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도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전 세계적인 제조업 경기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의 그 상승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달러보다는 위안화에 좀 많이 연동을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좀 강세를 보이면 원자재는 좀 안 좋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하기로는 원자재의 실질 무역 자체는 위안화로 지금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원자재도 금융시장에서 소화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단 달러화가 강세로 갈 경우 네. 이제 매도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여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긴 위안화와 연동이 됐다 하더라도 달러보다 위안화가 최근에 더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달러 강세로 인해서 금융시장에서의 매도 압력 그리고 위안화가 또 어제 중국의 정책이 지표가 나왔을 때 안 좋았기 때문에 더 압력을 받지 않나. 근데 이러한 어떤 펀더멘탈적인 금융과 실물상에서의 변화를 또 봐야겠지만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홍해 사태,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홍해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더불어서 좀 약간 좀 앞서서 생각하면 또 인도 파키스탄이라든지 말라카 해협이라든지 너무 많은 이 지역에서의 리스크가 좀 눈에 보인단 말이죠. 이랬을 때 먼저 한번 짚어볼 만한 게 그래도 간밤에 최근에 유가가 WTI 기준으로는 한 70달러 초반에서 잘 안정을 찾고 있는데 이게 계속 옆으로만 갈 것이냐? 아니다, 이게 공급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위로 확 튀어버릴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수요가 부진하고 안 좋으니까 아예 급락을 해버려서 시장에 또 충격을 줄 것이다. 위로 가도 문제고 아래로 가도 문제인데
연구님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이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갖고 올 유가의 방향성 어떻게 좀 진단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유가는 절묘한 균형 사이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절묘한 있습니다. 균형. 예.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유가에 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수요 둔화가 유가를 또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일간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돌아보면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홍해 관련 지정학적 사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먼저 후티 반군의 공격이 일단 그 유저선보다는 주로 컨테이너선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반에는 그러니까 작년 11월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홍해 부근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 초반에는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꽤 거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0불대 후반에서 70불대 중반까지 다시 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됐었고요. 하지만 공격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될수록 실제로 이제 유조선에 대한 공격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원유 관련 직접적인 생산 차질이 없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면서 점차 지정학적 프리미엄을 낮게 반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그 후티 반군의 이런 그 공격이 이제 원유 수송에 관련된 부분이냐 아니면 이게 의도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후티 반군은 오히려 이제 그 서방 세력과 이슬람 시아파 간의 갈등을 좀 더 증폭시키는 게 그 목적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 원유 쪽 공격보다는 이제 서방 측의 이제 물류 쪽에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최근에 이제 서방 측이 이제 후티 반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단지 이제 후티 반군에 대한 그런 대응으로만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후티 반군의 목적상 좀 더 또 다른 어떤 그 도발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면 유가에 다른 측면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좀 지금까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동 쪽에서의 공급을 생각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쩌면 유가를 상승 스파이크 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이쪽을 생각하니까 미국 쪽 셰일이 최근에 증산이나 네. 움직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셰일이 소위 말해서 망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계속 더 BEP도 낮추고 기술 발전도 해서 지금 미국 셰일 쪽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옥시덴탈도 최근에 버핏이 투자한 기업이죠. 막 엄청 M&A를 하고 그쪽의 증산이나 그쪽의 어떠한 흐름들은 또 어떻게 될지가 유가의 방향을 결정할 텐데 현재 상황 좀 혹시 파악이 되고 있을까요? 네. 작년에 가장 그 원유 시장의 서프라이즈는 결국에 셰일 오일이 생산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에서 결국 생산이 굉장히 높게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 미국 셰일 오일 기업들의 캐펙스는 그다지 늘지 않았습니다. 즉 신규 투자를 늘린 것이 아니라 기존에 투자되어 있는 유정의 어떤 그 생산성 향상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존에 투자를 미리 해놓고 그리고 이제 뽑아내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뽑아내는 부분을 늘렸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셰일 오일의 캐펙스가 그렇게 둔화된 요인은 실제로 그 생산 비용 인플레이션과 금리. 그리고 금리 측면, 금리가 상승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셰일 오일 작년에 미국에서 그 셰일 오일 증산을 했던 업체들을 보면 상위 10개 중에서 7개 업체가 비상장 기업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자금 조달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보면은 작년에 이제 M&A를 보면 쉐브론이나 그다음에 엑슨모빌에서 이 셰일 오일의 지분이 많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통 인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 대형 그 E&P 업체에서 셰일 오일을 이제 보다 본인들의 그 자본력을 가지고 더욱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는 올해 증산량이 상당히 둔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작년부터 이어진 그 캐펙스 둔화에 의해서 증산이 둔화된다라는 시나리오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엔 올해 원유 시장에서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작년처럼 크게 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입니다. 결국 이제 수요 약세 측면과 공급 둔화 측면도 이제 동시에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 유가가 높이 올라갈 여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예. 바닥도 그렇게 깊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종합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가는 아니면 최근에 흘러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걱정하는 건 사실 유가의 변동성인데 네. 일간 변동성은 크지만 종가는 또 어제와 비슷한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베이스 시나리오대로 보고 있다. 이 정도로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장도. 그렇다면 이제 뭐 그 원자재 시장은 이제 에너지를 좀 봤다면 이제 좀 기금속 시장으로 좀 넘어오면 기금속 다들 좋아하지만 최근에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지인의 돌잔치에 그래서 이제 약간 이거 뭐 돌반지 하자 했더니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금이 많이 올라서 역시 다 오르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금은 항상 이렇게 좀 사놓고 까먹으면 올랐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도 하나의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안전 자산이기도 하지만 또 투자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올해도 금 투자 유효한지 자료에서는 좀 금을 좀 좋게 쓰시기도 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네. 보고 있습니까? 금 가격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컨센서스가 올해 고점을 뚫고 계속해서 더군다나.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컨센서스가 그러면 조금 네. 불안한데. 불안하죠. 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제 자료를 쓰면서 일단은 작년에 이제 연말에 또 금 가격이 그 미국 금리 하락에 맞춰서 이제 급등했죠. 예, 급등을 했고 실제로 이제 전 고점을 뚫고 한번 올라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전망에서도 이제 현재 지금 올해 금 가격이 상승한다는 컨센서스가 올해 미국의 실질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말에 이미 상당 부분은 좀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단기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실질 금리 하락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금 가격이 뭐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은 아닙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하지만 금 가격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네. 오히려 실질 금리보다는 중앙은행의 금 매입입니다. 그 작년 11월까지의 상황을 보면 실제로 미국의 실질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계속 견조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게 지지되는 이유는 금 가격이 과거 20년 동안 실제로 이제 금융 자산으로 편입이 됐다가 예. 최근 2년 동안 중앙은행의 순매입에 의해서 실제로 원자재의 실제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다시 받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입니다. 즉 중앙은행의 수요가 기존 과거 10년 동안에는 한 금 수요에서 10% 정도를 차지를 했는데 전체 시장에서. 예, 전체 시장에서 전체 4,700톤 중에서 중앙은행이 한 470톤 정도 차지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2년 동안 이게 중앙은행의 순매입이 1,000톤 이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10%에서 20% 이상 중앙은행의 매입이 늘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 이 정도의 수급 변화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금 가격을 지지했던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와 같이 이런 그 구조적인 변화가 지속이 될 경우에 금 가격은 뭐 실질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변동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면은 금 매입 타이밍은 실질 금리가 상승해서 금 가격이 하락할 때 네. 그때 금을 매입하면은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나. 상반기에 좀 사놓으면 하반기에 올라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은행이 20%의 어떤 수요 주체인데 네. 중앙은행의 이 매수세는 어떻게 조금 더 유지될 거라고 보는 건가요? 네,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네, 네. 결국에는 이제 중국과 같은 비서방 신흥국들
러시아, 네. 중국, 인도 네, 뭐 맞습니다. 이런 국가들이겠네요. 비서방 신흥국들이 실제로 미국채를 지금 사지 않고 네. 금을 사고 있다라는 어. 변화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인도 얘기하다 보니까 인도가 디왈리 축제 네. 때문에 금이 수요가 많잖아요. 네, 디왈리 실수요 축제가 측면에서. 언제죠? 10월. 네, 지금 10월 그것 말입니다. 때문이라도 상반기 좀 눌리면 네네. 디왈리 축제 뭐 아시겠지만 인도 사람들 금을 워낙 좋아하니까 맞습니다. 인도가 또 최근에 주가 좋았고 경제적인 흐름도 신흥국 나쁘지 중에서는 않았고 가장 예. 좋은 편이죠. 그렇게 되면 또 10월에 디왈리 축제 이전에 좀 실질 금리라는 건 아시겠지만 실제 그냥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만 최근에는 이제 주가와 함께 금리가 올라가면서 좀 눌릴 수는 네, 있다. 눌리는 다만 상황. 중앙은행이라는 실제 전체 한 5천 톤 정도 되는 데서 20%의 수요 주체자 그리고 이런 어떤 이벤트를 보면 상반기에 사놓으면 하반기에는 금 ETF도 있고 실제로 뭐 금괴도 많이들 사시고 하니까 네. 금을 좀 챙겨놔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 받고 기금속 봤으면 이제 또 원자재 시장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메탈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죠. 구리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뭐 아연도 있고 상당히 많지만 이 시간에 뭐 다 다루면 좋겠지만 일단 먼저 구리부터. 구리하면 또 중국이고 경기 회복의 가늠자인데 경기 회복의 가늠자이다 보니까 중국이다 보니까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구리가 공급 때문에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얘기예요? 네, 금 가격의 장기 상승을 보는 하우스가 크게 이제 외사로 두 군데를 구리. 꼽을 수 있습니다. 예, 구리. 구리 가격입니다. 네네네네. 예, 죄송합니다. 골드만삭스와 시티가 네. 구리 가격의 장기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는 그런 하우스고요. 논리는 비슷합니다.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기존의 광산 투자가 제한이 되면서 공급 측면에서 공급 증가는 더디게 이루어지고 반면에 수요 측면에서는 결국 친환경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이제 뭐 시티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한 15,000불까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경기가 계속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구리 가격이 실제로 하락폭을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원자재 가격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네. 중국의 그 작년 부동산 경기 침체 또는 뭐 비구유한 사태든지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구리 가격이 작년에 굉장히 폭락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결국에는 다른 쪽에서 수요가 지지했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결국 친환경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세계 경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뭐 화석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친환경으로의 이 변화는 결국 발전 측면에서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비중이 훨씬 늘어난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전기 에너지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가장 늘어나는 금속은 결국 구리입니다. 구리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와 시티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결국 구리의 장기 수요 증가는 굉장히 장밋빛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리 친환경 에너지 하면은 이제 전기차만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전기 인프라. 네, 맞습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인구의 50억 인구가 투표를 하거든요. 예. 그럼 정치적인 이벤트가 많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포퓰리즘이나 인프라나 이제 성장률이 워낙 떨어지게 되면 정부 소비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도 구리가 조금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 굉장히 유사한 사례인데 지금 트럼프 아이오와 네, 경선에서 포커스에서. 하다 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있다면 또 구리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기존에 이제 2016년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공약 중에 하나가 인프라 투자였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근데 딱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직후에는 실제로 이제 안전자산 선호에 의해서 조금 위험자산, 특히 이제 구리 같은 위험자산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 오히려 반대로 이런 그 재정 지출에 의한 인프라 투자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에 구리 가격이 급등했던 그런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약간 추가적으로 민감한 네. 금속인데 네. 리튬. 네. 이 주식시장에서 리튬 가격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맞습니다. 좀 많이 안 좋죠. 네네. 리튬은 또 혹시 분석 가능하신지? 네. 지금 뭐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그 실제로 이거를 공급 측면에서 좀 더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다들 수요만 봤잖아요. 그렇죠. 네. 예.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전기차 관련 수요 둔화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과연 이런 공급 과잉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은 수급 사이클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공급 과잉이 나타나면 공급이 감축이 되면서 가격이 지지가 되고 그러면서 가격 반등이 시작되고 또 그 사이에 이제 수요 부분,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게 되면 또 초과 수요가 생겨서 가격이 급등하면서 또 가격이 공급이 늘면서 가격이 꺾게 되고 이런 주기적인 사이클을 나타냅니다. 근데 지금 리튬 같은 경우에는 생산 원가보다 가격이 얼마나 내려왔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중국에서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공급 과잉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생산 원가보다 가격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산하는 기업들이 그러면은 많아요. 이제 네. 공급 감축이 시작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사이클이 길게 가면 생산 원가의 50% 정도 해당하는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리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다. 더 라는 하락할 거죠. 이유, 네, 그 여지가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반등을 얘기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제가 계속해서 주시하는 부분은 과연 생산원가 수준 얼마까지 가격이 내려오고 그리고 공급 감축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라는 부분을 계속 주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뭐 질문에 없었지만 이게 원자재 시장에서는 또 농산물도 있잖아요. 네네. 이 농산물이 이제 우리나라에선 또 여러 가지 그 투자 아이디어 중에 뭐 음식용 업체들과도 연결돼 있으니까 최근에 기후 변화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좀 들썩이는 부분들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체감을. 네네. 어떻게 보세요? 농산물 가격 올해 같은 경우엔? 실제로 그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곡물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설탕이나 이런 그 다른 소프트 상품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희비가 굉장히 갈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곡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눌려 있었고 그다음에 소프트 상품은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는데 그 차이는 결국에는 엘니뇨 때문이다 이렇게 기후변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올해 중순, 그러니까 여름철부터 엘니뇨가 점차 완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지금 현재는 반대의 상황이지만 향후에 올해 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뒤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곡물 가격이 좀 더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고 네. 기존의 소프트 가격은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라고 하면 뭐 커피, 네, 뭐 이런 거 커피, 뭐 설탕, 설탕 이런 네. 거고 뭐 곡물 가격이라고 하면 옥수수 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음식료 업체들은 약간 비용이 좀 높아질 수도 있는 이슈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크게 5개의 섹터를 봤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에너지, 뭐 기금속, 메탈, 농산물까지 두루두루 봤습니다. 올해 원자재 시장을 좀 투자를 한다면 네.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아니면 원자재 투자 전략을 조금 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제시를 하면 될까요? 우선 가장 안정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품목은 저도 컨센서스와 마찬가지로 금? 네, 금입니다. 인도를 믿자. 그리고 1900대에서 1900불대 지금 현재 2000불대 초중반에서 계속 움직이고 맞아요. 있는데 1900불대까지 내려가면 저가 매수할 매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예상은 실질 금리의 하락을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담아둘 수 있는 그런 품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 만약에 오르기 시작하면 가격 상승률이 꽤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컨빅션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상방 쪽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
확률, 그러니까 확률이 금 가격에 오를 확률이 뭐 한 80% 이상이라면 구리 가격은 한 60% 정도로 컨비션이 높지 않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곡물 가격이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엘니뇨에 의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올해 이 엘니뇨가 변화하는 시기라고 본다면 분명히 지금 눌려있는 가격대에 매수를 해서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7, 8월 달 여름철에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이 상승을 노리고 지금 곡물을 좀 매입하에 두는 것, 저가 매수에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될 부분이 결국 가격이 생산한가에 어느 단까지 내려올 수 있는 것이냐 하면서 바닥을 탐색해야 되는 그런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은 매수로 접근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격이 더 하락할 요름이 있다. 네. 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참 괜찮아 보이는 게 금이 이제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주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아니면 하반기 다시 금리 인하를 하느냐의 두 가지 경로인데 금리 인하하게 되면 금은 가는 거고. 네네. 근데 경기 침체로 간다고 하면 또 금은 또 올라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양방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가게 되면 많이 담아도 나쁘지 않은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좀 고루고루 많은 얘기를 해서 또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까지 홍성기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